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아래에 있는 등위곡선 정의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등위곡선은 레벨 커브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등산 가거나 주변에 이제 산을 한 번씩은 가본 적 있죠? 뭐 집주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가족끼리 여행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뭐 어디 가면은 그 큰 산이나 좀 높은 산 앞에 그렇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뭐 해발이 몇 미터고 이런 것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등위 곡선은 뭐냐면 등위 곡선은 이런 곡면이 있다고 했을 때 곡면을 아래쪽으로 x, y 평면으로 사형을 시켜서 프로젝션을 해서 같은 높이에 있는 것들만 선으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등고선 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 산에서도 보면은 자, 이게 하나의 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산의 높이가 이제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이렇게 잘라냈을 때 이 높이가 같다면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래로 프로젝션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x, y 평면상에서는 원이 그려질 거잖아요. 원 비슷한 어떤 도형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물론 딱 떨어지는 원은 아니겠지만 산이 이렇게 뭐 울퉁불퉁한 산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높이가 같은 위치만 연결해서 아래쪽으로 사형을 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위에 해발 예를 들어서 300m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만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꼭대기 자,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또 그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산의 모양을 표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눈에 보이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사형을 시켜서 같은 높이에 있는 것들만 연결을 한 것을 평면상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걸 우리가 등고선이라고 하죠. 같은 높이에 있는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등고선이라고 해서. 그래서 등위곡선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등고선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높이가 같은. 즉 x, y라고 하면 그게 결국 g라고 하는 거고 그 공간상에서는 x, y, g라고 했을 때 g라고 하는 게 어떤 함수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일변수에서는 x랑 y라고 하면 함수의 높이는 누가 결정한다? y 값이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공간에서는 3차원에서는 공간에서 높이는 누가 결정해요? g라고 하는 변수가 결정한다. 따라서 fx, y가 g라고 했을 때 그 g의 높이가 동일한 k로서 동일한 k라는 상수로서 동일한 곡선들을 모두 다 모은 것을 등위 곡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f의 x, y가 하나의 곡면이라고 했을 때 왜 곡면인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f의 x, y, g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가 다 모여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일변수에서는 뭐다? 직선, 곡선, 선이었어요. 그쵸? f의 x equal y라고 하면 이것은 선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뭐다? 이제 이변수니까 면을 얘기하는 거다. 어디에서? 3차원 공간에서. 자, 얘는 뭐였어요? 일변수 함수는 2차원 공간에서의 선이었고 이변수 함수는 이제 뭐다? 차원이 하나 올라가니까 3차원 공간상에서 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을 지금 일반화해서 이렇게 모자 모양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S라고 하는 면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등위 곡선이 뭐다? 같은 위치만 연결해서 아래로 다 사형시켜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위 곡선을 그리라고 하면 어디에서 그리면 된다? X, Y 평면상에 그려지는 거죠. 이걸 등위 곡선이라고 해요. 등위 곡선을 한번 찾아보죠. 등위 곡선을 그려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K가 0, 1, 2, 3에 대해서
함수 g라고 하는 게 있어서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것의 등위곡선을 그려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이 함수는 어떤 모양일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단 함수의 모양이 근호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뭐여야 한다? 정의역 먼저 찾아보죠. 정의역을 D라고 했을 때.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하는 안에 있는 값이 어떻게 돼야 해요?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러면 자, 9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 정의역이라는 거죠. 정의역은 어디서 표현돼요? x랑 y가 있는 평면상에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뭘 의미하나요? 우리 보통 이런 식을 원의 방정식이라 볼 수 있고, 물론 여긴 부등식이지만 등호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지름이 3인 원이죠. 그러면 반지름이 3인 이런 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등호가 포함되어 있고 부등호인데 3보다, 즉 반지름이 3일 때 3보다 작거나 같은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름이 3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작은 영역, 이런 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함수의 모양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g 이퀄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그림 그릴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자, y가 0이다 라고 일단 가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였다? y가 0이라 생각하는 것은 xg 평면에서 보자, 모양을. 그럼 xg 평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g 이퀄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변을 제곱했을 때 g제곱은 9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x제곱 플러스 g제곱이 9와 같은 형태네요. 그죠? 자, 그래서 x와 g 평면상에서 반지름이 3인 원의 일부와 같은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x와 g 평면상에서 반지름이 3인 원 이렇게 그려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g는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g의 값은 항상 양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쪽에는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만 이렇게 원의 일부를 이렇게 그려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x가 0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모양이 g 이퀄 루트 9 플러스 y제곱이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나요? 마이너스인가요? 여기 식을 보시면 네, 마이너스네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이건 어디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x를 0으로 줬으니까 yg 평면상에서의 그림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yg 평면이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얘도 이제 계산해보면 양변 제곱했을 때 g제곱은 9-y제곱 따라서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9다. 원이네요. y와 g가 이루는 반지름이 3인 원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g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왜냐? 근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랫면에는 그림을 안 그리고 위에만 그려서 지금 그림을 대략 다 더해보면 이런 형태인 거죠. 그죠? 마치 9의 한쪽 일부인 것처럼 보이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식 전체를 일단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g의 x, y를 g라고 해봅시다. 하나의 값 g. 그러면 그것이 루트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 하면 양변을 제곱했을 때 g제곱은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좌변으로 넘겼을 때 x제곱, y제곱, g제곱의 합이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반지름 3인 9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9의 방정식의 일부, 9의 표면을 그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g라고 하는 값이 루트 어쩌고 저쩌고로 되어 있으니까 g의 값은 항상 뭐가 돼야 한다? 여기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전체 루트를 씌워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g의 값이 음수가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9의 일부분이 이와 같이 그려지고 그리고 g의 아랫면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xy 평면상에서는 반지름이 3인 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이 누가 되냐면 정의역이라 함은 x와 y가 있는 영역이라 했고 따라서 얘가 되는 거죠. 이게 정의역 D예요. 이것을 만족하는 x, y. 그래서 자 정의역 D를 써보면 x와 y의 모임인데 무엇의 모임이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의 모임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등위곡선을 그려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자 등위곡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K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얘기는 G라고 하는 값을 0이라고 놓고 이걸 찾으란 소리예요. 이거에 만족하는 x, y. 그러면 자, 이 식에서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가 되죠? 양변 제곱한다고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가 되네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원은 원인데 반지름이 3인 원이 k가 0일 때 대응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보면은 등위 곡선 x, y축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등위 곡선이라 함은 지금 주어진 요 곡면 S를 아래로 프로젝션 한 거라고 했죠. 같은 높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높이 중에서 뭘 보는 거냐면 K가 0일 때 보고 있다는 거예요. K가 0일 때 그러면 자 반지름이 3인 원이다. 그쵸? 이게 지금 어떤 곡선이다? K가 0일 때를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 K가 이번에는 1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면이 부족해서 일단 지워볼게요. K가 1일 때 한번 봅시다. K가 1이란 뜻은 G의 값이 1이라는 얘기고 그것이 루트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 양변 제곱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따라서 8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원은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인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3인 것보단 작을 테니 그 안에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K가 1일 때의 원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가 이제 2가 됐을 때 여기에 이제 2가 들어가면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2가 되면서 여기 전체 값이 7이 되나요? 그쵸?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7인 원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다? K가 2일 때의 원이다. 자, 그러면 K가 이제 3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2가 됐을 때는 여기에 양변 제곱했으니까 4가 되는 거고 5가 되네요. 그래서 루트 5네요. 그쵸? K가 2일 때 어쨌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그려진다. 그 다음에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K가 이제 3이 됐다. 그러면 양변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K가 3일 때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린 등고선 같은 형태가 등위곡선이라는 뜻이에요. 등위곡선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K를 하나씩 넣어보면서 K라고 하는 건 상수인데 K를
이 g라고 하는 값이라 생각하고 대입해서 그때 x, y 모양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걸 등위 곡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3변수 이상의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3변수 이상이 되면 변수가 말 그대로 3개 이상이란 뜻이고, 만약에 3변수라고 한다면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정의역은 당연히 3차원이 될 거고, 그것에 대응하는 치역은 1차원이 될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 우리가 이 변수의 경우에는 fxy, y가 g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x와 y라고 하는 이 변수가 g라고 하는 1변수에 대응하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3변수라 함은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의 변수에 의해서 또 다른 값으로 대응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변수가 3개 x, y, g, 즉 3차원에서 x, y, g는 3차원이죠. 그래서 3차원에서 어디로 w라고 하는 하나의 값, 즉 r로 대응하는 함수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3변수 이상 n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n개의 변수가 있다. 10개다, 20개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10개다라고 하면 10개의 함수로 구성된 실수 공간에서 하나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쵸?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3차원까지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4차원 이상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다. 단 수학적으로 계산만 할 뿐이다. 계산을 통해서 n차원이라는 공간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차원에서 1차원으로 대응하는 함수를 n변수, 즉 다변수 함수라 생각하면 되고, 이때 변수가 n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x, y, g 3개면 되는데 n개의 경우에는 모든 알파벳을 나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첨자를 쓰는 거죠. x에 1, x에 2, x에 n. 아, 그럼 이건 n개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변수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4번을 한번 볼게요. f의 x, y, g가 로그 g-y 플러스 xy sin g일 때 정의역을 구해라. 자, 이 함수는 일단 모양이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3변수 함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의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은 뭐였어요? 이 독립변수가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했죠. 지금 이 예제 4번은 독립변수가 3개인 거죠. 3변수 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면 x, y, g가 있는 공간을 생각해보자 라는 거고, x, y, g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들의 모임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조건을 여기다가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자, 로그 함수에서의 이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로그 g-y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뭐냐면, 그쵸, 밑이 자연상수 2라고 하는 값에 진수가 g-y인 형태죠. 이때 진수가 0보다 커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 로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수함수에서 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g-y가 0보다 커야 해서 지금 g가 y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함수를 보면 x 곱하기 y에서는 뭐 다항함수니까 아무 조건이 없죠. sin g에서도 g의 범위는 모든 실수 가능하죠. sin 함수에서. 그러니까 g가 y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붙여주면 이것을 만족하는 x, y, g의 모임입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이게 정의역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등위 공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등위 곡선은 우리가 앞에서 등고선과 같은 역할이다. 등고선의 의미다라고 했었죠. 등위 곡선은 레벨 커브라고 했고요. 선이기 때문에 커브라는 표현을 하고, 등위 공면은 뭐냐면 레벨 서피스라고 해요. 면인 거예요. 그래서 등위 공면 말 그대로 위치가 같은 등 위라고 하는 뜻. 위치가 같은 공면. 등위 곡선은 위치가 같은 곡선. 그래서 등위 곡선은 어떻게 구했다?
XY 평면상에서 프로젝션을 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런데 등의 곡면은 뭐냐면 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면들을 모은 거예요. 같은 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의 곡선은 우리가 XY 평면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등의 곡면, 면이니까 선에서 지금 하나가 올라간 거죠. 1차원 올라갔어요. 그러면 등의 곡면은 변수가 몇 개 돼야 되겠다? 3변수 함수에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2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등의 곡선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3변수 함수에서는 등의 곡면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하나 높아졌죠. 변수가 하나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등의 곡면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등의 곡선이든 등의 곡면이든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이 값이 어떤 상수다라고 놓고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등위 곡선에서도 우리 앞에 예제에서 K가 0이다, 1이다, 2다, 3이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해봤죠. 마찬가지로 등위 곡면도 여기에다가 0인지 1인지 2인지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림은 단지 3변수일 때는 면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 K가 0이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0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되죠. 즉, X와 Y와 G가 몽땅 0일 때만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자 했더니 X, Y, G라는 변수 3개가 다 있잖아요. 함수 자체, 변수로서 3개가 다 있죠. 그러니까 곡면이 그려지겠죠. 자, 여기에서 원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K가 1이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반지름이 1인 9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9를 하나 그려주면 이게 지금 K가 1일 때를 의미하고 이 점은 K가 0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2다. 그건 무슨 뜻이죠? 반지름이 루트 2인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그려진다. 그 다음에 3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3인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면이 K가 3일 때. 지금 이 동그라미 하나가 아니라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전체 싸고 있는 면이 K가 3일 때라는 뜻이에요. K가 3일 때 그려지는 표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K가 9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그쵸? 반지름이 3인 이런 구면을 의미하는 거죠. 9의 요 표면. 이게 뭐다? K가 9일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면이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위 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1절의 다변수 함수의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고 여러분이 이 개념이 잘 있어야만 다음 절에서 극한도 다룰 수가 있고요. 편미분할 때도 개념 이해가 돼요. 물론 공식화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산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왜 이걸 배우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쉽게 수업을 하려면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면인지 어떤 선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3.1절은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 13.2절에서는 우리가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극한과 연속은 당연히 일변수 함수에서도 이미 다뤘던 내용이고 이것이 차원이 하나 증가되었다. 그때 극한과 연속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의 극한을 어떻게 정의했었는가?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죠. 자, 극한은 우리가 리미트라고 썼었죠? 리미트라고 쓰고 일변수 함수니까 fx라고 쓰고 극한이라는 것의 정의는 가까움이에요. 근처에 다가가는 거죠. 다가감의 정도를 수학적 용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x가 어느 곳으로 다가갈 때, a라는 곳으로 다가갈 때 그때 함수는 어디로 다가갈 것인가
L로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 뭐냐면 자,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만약에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때의 값은 L인데 지금 거기서 정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물론 F의 A라고 하는 값은 L이 아닌 거예요. 그쵸? 정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다가간다면 즉 X의 범위가 A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3의 근처에 있는 값은 무수히 많죠. 3.1도 그 근처에 있는 값이고요. 3.01도 그 근처에 있는 거고 2.99도 3 근처에 있는 값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근처에 있다,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 거죠. 자, 여러분 중에서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A라는 친구랑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친구는 나랑 그냥 그저 그런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 간의 가까움의 정도는 굉장히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물며 지금 함수고 수학인데 어떻게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극한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뭐가 도대체 가까운 거냐. 가까움의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제 수업 중에 대학 수학을 들었으면 이 극한의 정확한 정의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입실론 델타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극한의 정확한 정의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만약에 대학 수학을 듣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그 내용을 모를 테니까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자, 지금 가까움의 정도가 누구든지 지금 갖게끔 뭔가 만들어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가까움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L이라고 하는 극한값 사이에 있는 똑같은 반경을 잡아요. 반경이라 함은 반지름을 의미하는데 여기선 축이기 때문에 L이라고 하는 지점부터 정확하게 똑같은 값 이렇게 양쪽으로 입실론이라고 하는 값만큼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이런 값을 함수에다가 이렇게 대응했을 때 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이 그림상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L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움의 정도를 입실론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로 썼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함수, 즉 x의 정의역에서 생각해 보니까 거리가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입실론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찾아봤더니 그죠? 역으로 찾아본 거죠. x에 대응하는 값이 자, x에 대응하는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응하는 것처럼 거꾸로 대응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L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값에다가 대응을 했더니만 여기에 있는 값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L에서 입실론을 뺀 거리겠죠. 값으로 따지면. 입실론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0.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이 될 수도 있고 무슨 값인 거예요. 어쨌든 어떤 입실론이랑 똑같은 값이 있어가지고 요 근방을 잡았을 때 다시 역으로 대응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똑같은 어떤 값이 나오고 요 위치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극한을 정확히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거리를 우리가 델타 1이라고 할 거고 요 거리를 델타 2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A로부터 델타 1만큼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델타 2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거를 A랑 아주 가까운 값들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면 즉 델타 1이 예를 들어서 여긴 3이었는데 델타 1만큼 델타 1이 예를 들어서 0.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위치는 2.7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델타 2를 예를 들어서 0.2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거리는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기준으로 해서 2.7부터 3.2는 매우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델타랑 입실론이라고 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좀 더 명확하다는 거죠. 그냥 가까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A로부터 델타만큼 있으면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조금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극한값을 기준으로 해서 입실론만큼 반경을 주면 그 안에서 우리가 X에서, 즉 A라고 하는 점에서 근방에 있는 값들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델타 1인 0.3, 델타 2인 0.2. 요거 이제 가까움의 정도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약에 델타2를 A로부터 가까운 거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델타1이 가까움의 정도라고 또 생각할 수 있죠. A의 왼쪽에서 보면. 그럼 델타1을 내가 기준으로 잡게 돼버리면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델타1은 0. 얼마였죠? 3이고 델타2가 0.2잖아요. 그럼 델타1이 지금 더 큰 상태죠. 거리로 봤을 때. 그럼 델타1을 내가 가까움의 정도로 정의를 해버린다면 A로부터 똑같은 거리인 델타1을 줬을 때 여기 끝값이 이제 3.3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대응을 한번 시켜보면 이때에는 L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하는 값보다 더 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델타라고 하는 값을 무엇으로 선택해야 하냐면 둘 중에서 작은 델타2를 선택을 해서 이것을 A로부터 가까운 값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 둘 중에서 큰 값을 잡아버리면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해요. 더 큰 값에서 대응을 시키면 L이라고 하는 극한값 반경을 벗어나는 값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리를 똑같이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델타를 둘 중에선 작은 값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 값을 가까움의 정도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 정의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가까움의 정도를 어쨌든 X축에서는 델타라고 하는 i로 기준을 잡는 거고 Y축에서는 입실론이라고 하는 기호로 가까움의 정도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정의를 하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도 계산을 열심히 하고 했었지만 이것의 실질적인 정확한 정의는 X가 A 근처로 다가갈 때 이것의 뜻이 뭐였냐면 X랑 A 사이의 거리는 델타보다 작다는 뜻이고 지금 얘기한 X랑 A와의 거리가 델타예요. 그래서 델타보다 작을 때 가깝다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fx라고 하는 요 곡선 있죠? 지금 요 곡선이 fx니까 fx하고 L이라고 하는 요 값, 극한값이라고 생각되는 값. 이 값하고의 차이는 뭐보다 작아야 한다? 여기서 보면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 거리보다 작을 때, 이 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우리는 극한이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극한의 엄밀한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일변수 함수에서의 극한의 엄밀한 정의예요. 그렇다면 이 아래에 있는 극한의 정의가 있는데 굉장히 뭔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변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의를 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극한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정의로 다시 돌아오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한을 하나만 예제를 풀어보고 여러분이 이게 이변수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구나 이거를 알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것의 의미를 한번 또 들여다볼게요. 일단 일변수 함수에서는 가까움의 정의를 이렇게 했던 거구나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가 A였죠? 자, 우리가 이렇게 x가 a 근처로 다가갈 때 f의 x의 값이 l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림상에서 l 맞죠? a로 다가갈 때 a로 다가가고 있을 때 그때 극한값은 l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극한이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일변수 함수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정말 중요한 정리죠.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극한, 왼쪽으로부터 다가오는 극한, 이것이 서로 같을 때에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x의 오른쪽으로부터의 극한값도 L이고 동시에 x가 a의 왼쪽으로부터 다가올 때 극한값도 L인 것. 이것을 만족할 때에만 fx의 극한이 L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좌극한은 예를 들어서 좌극한은 3이 나왔는데 우극한이 2가 나왔다. 그러면 fx의 극한값 없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극한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앞에 예제는 뭐 우극한이고 좌극한이 다 L인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A라고 해보자. 아니면 뭐 3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fx예요. 자, 3에서의 정의되는 값은 여기가 5라고 해봅시다. 자, 이럴 때 x의 3의 우극한은 뭐가 될 것인가? 여기는 2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 얼마 될까요? 3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쓴 건 오른쪽에서의 다가옴이죠. 오른쪽에서 다가왔을 때의 극한값은 5라고 보면 돼요. 왜냐? 다가감이니까. 가까운 거잖아요. 가까운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가까운 값이 뭐냐? 3에서 근처로 다가올 때, 오른쪽으로부터 다가올 때 마지막 값이 뭐냐? 5죠? 그런데 왼쪽으로 다가갈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3의 왼쪽으로부터 생각하면 함수가 이렇게 다가가서 어디서 멈춘다? 2에서 멈추고 있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다른 경우인 거고 이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3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뭐냐면 3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다가오든 왼쪽으로 다가오든 같은 값이어야만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일변수 함수에서의 정의였어요. 극한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결국에는 좌우 극한이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일변수에서는 왜 좌우 극한을 따졌을까 생각해 보면 일변수 함수는 말 그대로 변수가 누군가요? x 하나죠. 그러니까 x축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x축 상에서 보면 기준이 누구였다? 3이었다. 그럼 당연히 3을 기준으로 해서 뭘 볼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하고 왼쪽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로라고 생각을 하면 3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부터 다가오는 경로, 왼쪽으로부터 다가오는 경로 두 가지를 생각해서 이것을 극한이 정의되는 그 기준을 잡은 거예요. 3을 기준으로 해서 우극한이 있는가, 좌극한이 있는가, 그렇다면 같은가. 이걸 이제 극한의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이변수 함수에서는 극한을 일단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왜 이런지는 여러분 당연히 알겠죠. 왜냐? 변수가 이제 두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변수에서는 x가 어느 근처로 다가갈 때 함수가 어디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 이 변수는 이제 변수가 x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x, y가 어디로 다가가는가. 그래서 a, b라는 점으로 다가간다. 즉 일변수에서는 x가 a로 다가간다라고 썼지만 이 변수에서는 x, y가 a, b로 다가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때의 극한값은 L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졌죠. 독립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변수는 독립변수 하나인데 2변수는 두 개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 방법은 이렇게 쓴다. 극한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에서는 언제 극한이 존재하며 언제 존재하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면 일변수 함수는 x가 변수,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x축 상에서 어떤 a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의 오른쪽, 왼쪽으로부터의 거리를 생각했다면, 이변수 함수는 지금 독립 변수가 x, y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x축, y축 상에 있는 어떤 x, y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x, y가 a, b로 다가간다는 뜻은 a, b가 이 근방에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모양이 좀 달라졌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x와 y 평면상에서 x, y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쵸? 변수로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도 자, 이렇게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x가 a 근처로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이 x는 누구예요? 모든 x를 의미하는 거죠. x가 이 a 근처로 다가간다. x라는 변수가 a 근처로 다가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2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변수 함수에서 보면 x, y라고 하는 값은 어딘가에 평면상에 있는 값인 거예요. 그 어떤 변수가 어디로 다가간다? a, b로 다가간다. 자, 일변수랑 차이점이 이제 보이시나요? 일변수에서는 a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오른쪽으로 다가가고 왼쪽으로 다가가는 거였어요. 그쵸? 왜냐? 변수가 x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갈 수는 없잖아요. 이건 지금 y까지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x축 상에서만 지금 다가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거지만, 이변수에서는 x, y가 a, b라는 하나의 점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x, y에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요. 이렇게 직선으로 다가갈 수 있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일변수에서는 극한, 즉 A 근처로의 극한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다? 우극한과 좌극한이 존재해서 서로 같으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런데 이변수에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가? 경로가 지금 너무 많아요. x, y에서 a, b로 다가가는 방법이. 극한은 다가감, 가까움이라고 했는데 다가가는 경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이 무수히 많은 경로 중에서 하나라도 극한값이 다른 경우에는 극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일변수 함수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 중에서 하나라도 다르면, 그러니까 이 값도 비어야 하고 이 값도 좌극한일 때의 값도 비어야만 두 개가 같으니까 그때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두 쪽의 경로에서의 극한값이 같을 때만 그 A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장해서 자, A, B라고 하는 점에서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변수 함수에서는 이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따져봤을 때 똑같은 극한값을 가져야만 얘도 극한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단지 우리 1변수에서 2변수로 확장했을 때 개념이 경로가 많아진 거예요. 일변수는 양쪽 방향에서 다가갈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변수는 여러 방향으로 다가갈 때. 왜냐? 평면상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일변수는 뭐였어요? 변수가 x 하나니까 직선상에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양쪽 방향으로의 접근이지만, 이변수는 이제 평면으로 확장이 돼서 평면에서는 다가감의 정도가 여러 경로가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설명한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해서 여기로 도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 가까움의 정도를 경로라고 생각했을 때 그 경로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변수 함수의 극한의 존재성을 따질 때는
경로를 적어도 2개 이상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돼. 왜냐면 자, 이 경로에 대해서는 극한값이 3 이었고 이 경로에 대해서도 극한값이 3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경로를 따라가 봤더니 2가 나왔다. 그럼 이 순간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라도 경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극한값이 다르면 그때 극한값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일변수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변수로 확장하면 이렇게 경로 중에서 하나라도 극한값이 다르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